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보진영 원로들은 비상원탁회의를 열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통진당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통진당을 향한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원탁회의에서 이정희 전 대표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따른 3차 비상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원로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면 오른쪽 사진 보면 이정희 전 대표가 그 앞에서 이 기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무릎을 꿇은 이유. 일단 얘기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죄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정희 대표의 단의 의미와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는 단의 의미, 또 예. 헌재의 단의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또 두 번째는 이정희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예. 소위 역사의 후퇴다 이렇게 얘기한 점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글쎄 이제 이정희 대표가 생각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중 주권주의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즉 국민 주권주의라기보다는 노동자, 그다음에 청년 일부에만 이제 국한된 어떤 민중 주권주의를 이제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자책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즉 바꿔 얘기하면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정희 대표는 그렇게 보지 않겠죠. 그리고 역사의 후퇴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종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사실 제일 꿈꿔왔던 것이 지하 조직에서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허용되지 않는 그것에 있어서의 더 역사가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춘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상당한 상실감에 대한 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국민 한 60%에서 65%가 헌재 결정을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정희 전 대표가 무릎을 꿇은 것은, 미디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동정 여론을 자극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일단은 저를 한 거 잘못했다, 이런 것은 이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의 이제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진보 진영의 원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절을 했단 말이죠. 이제 국민들 앞에, 미디어 앞에 하긴 했습니다만 장소가 그런 것인데,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좀 그렇게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당으로서 국민적인 어쨌든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공감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아까 이제 앵커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산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20% 되거든요. 그것도 통합진보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또 통합진보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그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의 어쨌든 공감을 사지 못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그것은 결정은 도외시하고 진보진영의 원로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게 부드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말이나 행동, 그다음에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정사실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체정당 창당이 이제 법률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럼 100% 불가능한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통진당의 핵심 의사결정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광주 전남연합, 부산 울산연합의 세력들이 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그게 북한식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진당은 해산돼야 되고 예. 나머지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헌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공산당도 해산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프로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을 꿈꾼다라는 그 강령 조항 때문에 해산이 됐는데 해산되고 있다가 해산되고 7년 만에 재창당을 했습니다. 프로레타리아 공산혁명, 그 폭력혁명 그 부분만 싹 빼고 다시 재창당을 했는데 재창당이 됐어요. 그리고 독일 공산당이 실제로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취지에 따르면 지금 이 통진당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범법 위반이라든지 속칭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 친북 인사들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을 재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막을 근거도 없고 우리 사회가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서울과 광주, 그다음에 성남이죠. 이 세 곳에 이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모두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특히 이제 관악을은 이정희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벌써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 충분히 그 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떤 권토중례 차원에서 출마를 하고 승리를 노릴 만한 전략들 아주 치밀하게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보궐선거에서 다시 그 국민의 뭐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으로 분명히 뭐 출마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이 세 지역에서 당선되었던 그 맥락과 연유를 살펴보면 그 통진당 그 자체의 어떤 자력으로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새누리당의 어떤 그 반감 즉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쪽에 어떤 그 전체 빈도가 모여져서 사실은 이제 그 통진당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이제 가능하겠느냐. 또 그 당시에는 저와 같은 어떤 숨겨져 있는 목적 자체가 있는 것인가를 유권자들이 과연 이제 알고 있었겠느냐. 상당히 그 이제 상황이 뭐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전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유권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하겠느냐. 뭐 이것에는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아까 이제 그 이정희 대표의 어떤 뭐 절을 하는 그 모습과 실제 저 원탁 회의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상당히 극과 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즉 절은 뭐 사과와 뭐 용서를 구하는 뭐 어쨌든 뭐 그런 상징적 메시지지만 실제로 그 원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전국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 또 심지어 그 외국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보내자라고 하면 그 절의 의미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다 사실은 알고 계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소위 말해서 사상의 자유의 시장에서 성공을 하겠느냐. 뭐 이것은 저는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자, 그러니까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뭐 출마하는 건 아직까지는 본인들 자유긴 하지만은 예전과 같은 득표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요. 출마가 자유이긴 하지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벌써부터 그 해산된 정당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또 입법을 하겠다, 발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안 발의하는 건 자유고, 그것도 자유긴 하죠. 법안 발의는 자유고,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과연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인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상대로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새누리당에서 발의하는 이 법안 자체 역시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효용성은 없는. 효용성은 없다. 이 순간에 효용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출마 가능하지만 출마했다고 해서 당선될 것이냐? 단 한 석도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본인들 지금 이 상태의 국민들 여론 분위기를 쫓아간다고 치면 본인들 100%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오히려 한동안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 세력을 땅 속에서 그나마 이 오목한 동토 속에서 뿌리를 뭔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이제 의원직 상실을 내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은 법리적 논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헌재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냐? 사실은 헌재가 법리 해석을 이제 위원정당 해산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부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가지고 뭐 의원직을 상실시킨다거나 일정 수준의 어쨌든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하는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의회에서 이제 이러한 법안들을 놓고 변호사님 뭐 소급 입법 말씀하셨지만 소급 입법도 일단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다면 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이제 보궐선거에서 3명이 나온다면은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10만 당원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10만 당원에서 일정 부분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여전히 충성도가 있는 당원들이 남아있을 때 이때 4월 보궐선거에 나가서 어쨌든 일정 수준 득표를 보이면서 명예회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실제 개인적인 당선은 어렵다 하더라도 세 곳 지역에서 관악을이라든가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두 자릿수 가까운 득표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선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이 후보들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새누리당 좋은 일이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가다가 어느 한 정당의 후보가 막판에 또 스스로 낙마한다.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다시 또 연대가 됐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복잡하네요, 4월 보궐선거에 대해서 의미들을 여러 가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인 그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지금 그 어제 YTN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6대2의 비율로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이 해산 결정을 이제 찬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 층에서도 사실은 약 40% 50% 가량이 그 지금 해산 결정을 찬성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 세 곳이 그 야권성에 강한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통계 데이터가 함의하는 바는 사실상은 통진당에 대한 어떤 선호는 적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이제 뭐 사법기관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입법적 미비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입법 기능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